안녕하십니까. 세진양동 컨설팅 김규룡 소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2강에서는 포유 모던의 사료급여 관리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3강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포유 모던 사료 관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유증입니다. 많은 농장들이 무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유 자돈이 설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설사가 젖이 안 나와서 설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질병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사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농장의 피해는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유증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즉 환경적인 요인 또는 기술적인 부분 또는 관리적인 부분,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육 환경의 급변입니다. 즉 분만 폭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분만 틀에 올라와야 될 대지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만하기 1 내지 2일 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분만 복수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무유증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교배복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농장에 맞는 분만 틀, 이러한 내 농장에 맞는 스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육 환경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 전 사료 변경 또는 급이량의 급변, 그렇죠? 그래서 분만 전에 사료를 새끼 낳기 하루 이틀 전에 임신으로 사료를 줬다가 갑작스럽게 분만사에서 포든 사료를 줬을 경우에 어떤 적응 기간도 없이 그러한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무유증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급이량의 급변, 분만사에서 사료량을 갑작스럽게 늘려준다든가 분만 전에 이랬을 때 우리가 무유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일수나 분만 소요 시간이 길 때 우리가 무유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모돈, 관리자가 자주 바뀌는 농장, 그렇죠? 그 다음에 소음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철 같은 경우는 소리가 큰 훼을 우리가 틀었을 경우에 상당한 소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도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비모돈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이 과비모돈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BCS 관리를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사에서 사료량 100 내지 200g을 더 주고 덜 주고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 내지 200g을 더 주고 덜 줌에 따라서 모돈이 과비되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무유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유증 관리는 처음에 출생 시의 자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돼지가 새끼도 아주 1.4kg 이상씩 굉장히 좋게 났습니다. 그런데 1 내지 2일 정도 지나면서 극도의 기아 상태가 빠집니다. 물론 저발성 대장균증에 의한 설사로 인해서 포유 자돈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질병적인 요인이 아닌 우리가 젖이 안 나와서 포유 자돈이 설사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내 농장에 모돈이 태어나서 모돈한테 자돈이 태어났을 때 젖이 잘 나온지 안 나온지 이러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농장에 자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무유증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적인 요인인지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은 농장의 포유자돈 폐사율이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모돈에서는 뭡니까? 처음에는 젖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젖이 잘 나왔는데 중간에 젖이 안 나와서 포유 자돈들이 설사한다. 또는 모돈이 처음에는 사료를 잘 먹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모돈이 사료를 안 먹는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하는데 그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 또는 관리적인 요인
또는 사료급여 체계에 의한 요인,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방은 뭐냐? 과비 예방이 철저하라는 겁니다. 과비에 의한 모도는 젖이 확실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디 컨디션 관리는 바로 임신 중에 사료량 관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사하고 분만사하고의 관계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내 농장의 문제점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분만사 따로 임신사 따로 노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있을 경우는 농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비 예방에 철저해라. 그 다음에 분만일에 가까울 때 사육 환경의 급변을 방지해라. 그렇죠? 그래서 분만하기 일주일 전에 무조건 분만사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분만사에 대한 환경에 적응해라. 또는 임신된 사료에서 포유된 사료로 넘어갔을 때 사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응해라.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만율이 가까울 때 사육 환경의 급변 또는 사료의 급변을 최대한 방지해라. 그 다음에 혹성의 관리에 철저하라. 그래서 우리가 분만사의 온도를 우리가 20도씨 전후로 관리해라. 물론 여름철에 20도씨 전후로, 이론적인 부분은 20도씨 전후로 관리하라고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더운 여름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25도씨 정도에서는 우리가 분만사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분만사에 냉방 설치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20에서 25도 사이에 관리가 잘 되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농장들은 무유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냉방 시설이 안 돼 있거나 또는 인치 커튼이 되어 있는 농장들, 이러한 농장들은 우리가 분만사 실내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농장들은 우리가 무유증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혹서기 관리에 우리가 철저히를 기해야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만실 환경을 쾌적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분만사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돈의 조기 발견, 즉 밥을 안 먹는다든가 열이 난다거나 자궁염증이 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젖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돈의 조기 발견을 빨리 치료해줘야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 후 이런 무유증 관리에 대한 예방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 후에 우리가 치료 방법은 우리가 해열제 주사를 놓으라고 그러죠. 우리가 새끼를 낳으면서 열을 발산합니다. 모돈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열제 주사를 놓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3일간 연속 주사해라. 물론 아무 이상이 없으면 항생제 주사를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 주사를 놓음으로써 빨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비육 촉진과 자돈의 포유를 자주 반복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넘어가야 무유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름철에 무더운 날씨 속에서는 이 무유증 때문에 포유자돈들의 폐사 또는 포유자돈들이 위축되는 그러한 농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사료적인 요인 또는 기술적인 요인, 관리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분만사의 폐사율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면은 폐사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무유증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유 모든의 식욕 정지를 위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료는 1일 3일을 줘라. 그래서 저녁 사료를 가장 많이 급여해라.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무덥기 때문에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가 가장 습하고 포유 모든이 폐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시기가 저녁 9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저녁 9시 뉴스를 볼 시점이면은 우리가 분만사에서 모던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조심해 줘야 될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또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에 그 시간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사료를 가장 많이 급여해라. 또 시원한 시간대에 많이 급여해라. 또 요즘은 자동 급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일어나서 먹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해소됐지만은 아직도 자동 급여가 되지 않는 농장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장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를 시원하게 유지해라. 우리가 뻘크통 안의 온도는 7, 80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뻘크통 안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7, 80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료를 시원하게 시원하게 먹여줬을 때 포유 모던이 사료를 더 많이 섭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라. 그 다음에 갑자기 사료량을 증가시키지 말라. 사료 급여가 깨끗하게 비었을 때 사료를 보충해 줘라. 그렇죠? 그래서 사료 급여량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증가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임신 중에 과다하게 급여치 말라. 자, 임신 중에 과다하게 급여하면 뭐가 됩니까? 과비가 오죠. 이런 과비가 오면은 포유 모던이 새끼를 낳고 나서 사료를 안 먹거나 못 먹습니다. 특히 과비된 모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료를 섭취가 줄어들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유시켰을 때 발정 제1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료 섭취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시키고 나서 비타민이나 철분, 미네랄 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수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산자수가 떨어지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과다하게 급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 전에 사료나 에너지를 증가시키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습식 급여 방법을 선택해라. 지금 물사료를 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식 사료를 급여했을 때하고 물사료, 즉 습식 급여를 했을 때하고 사료 섭취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도씨에서 1도 상승할 때마다 1일 약 180g의 사료 섭취량이 감소한다는 그러한 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던의 식욕 증진을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은 바로 이유시켰을 때 임신사에서 관리하기가 그만큼 편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강의 포유도 모던 관리, 즉 포유 모던의 사료 급여 방법, 그 다음에 식욕 증진을 위한 체크 포인트,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